개발했던 스위스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해외 전문가들이 포항발전소를 자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검증 체계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알려진 2명 외에 또 다른 방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접대 강요와 수사 외압 등이 밝혀야 할 의혹입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가수 승리는 재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나왔던 전두환 씨 자택이 51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 징계안이 상정돼 국회 윤리특위가 파행되면서 징계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사업,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과 의혹을 이제부터 KBS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혹의 인물은 포항의 지열발전 사업의 자문에 참가한 스위스와 영국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스위스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진이 발생해 폐쇄된 그 발전소 사업의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지진을 유발시킨 실패한 기술을 토대로 2010년 우리나라 사업에 자문을 했고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먼저 박대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열발전이 우수하다며 홍보하는 한 남성,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개발 총책임자 마커스 헤링입니다. Auf 5 Kilometer Tiefe. Wir werden dann dort versuchen, im Granit, wo auf dieser Tiefe so 200 Grad heiß sind, Wasser einzupressen. 또 다른 인물 바젤 발전소 자문 로이 베리어입니다. 바젤 발전소는 2006년 시추 직후 규모 3.4 지진을 일으켜 3년 뒤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 계획서에도 등장합니다. 기술 자문으로 헤링과 베리어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해외 설계 자문 명목으로 예산 2억 2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이 추진된 건 바젤 발전소가 폐쇄된 바로 다음 해인 2010년. 이미 스위스에서는 지진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기술을 간접적으로 우리나라가 들여온 셈입니다. 심지어 헤링은 지진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스위스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헤링은 재판에서 지진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규모 3.4 지진이 예상보다 컸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죄 판결이 나기 전인 2008년에도 제주에 지열발전소를 짓겠다며 국내 회사와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포항발전소에까지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들을 자문으로 위촉한 국내 회사는 이들 역할이 미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젤 지열발전소가 규모 3.4 지진을 일으켰다는 점은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발전소에서 2017년 4월 물 주입 직후 규모 3.1 지진이 난 상황에서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11월 규모 5.4의 인공지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문인력 평가를 맡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답변이 없습니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술 자문의 상세한 역할을 묻기 위해 주관사에 계속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일어나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유럽 업체도 포항의 지열발전소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유럽에서 폐기된 지열발전 사업의 업체나 기술자들이 줄줄이 우리나라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여기에 국내 개발 업체들도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란다우시 지난 2007년 지열발전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규모 2.7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결국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란다우 지열발전소 사업에 참여한 한 유럽 업체가
포항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유럽의 지열 발전업체 베스텍을 소개하는 문건입니다. 주요 사업에 독일 란다우시의 지열 발전소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포항의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포항의 시추 작업을 관리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시추 깊이는 3에서 5km, 현재 공정에 대해선 시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젤과 란다우 등 유럽에서 2000년대 중후반 지진으로 지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직후 그 사업에 참여한 업체나 기술자들이 줄줄이 우리나라 포항 발전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국내 업체들도 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 대표가 해외 지진 사례로 쓴 논문입니다. 편의성과 경제성만 따져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스위스 바젤 발전소가 중단됐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진을 일으켰던 발전소의 기술진과 개발업체를 투입하고 심지어 위험성 연구까지 하고도 사업을 강행한 겁니다. 포항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겁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만 했지 여기에 지진을 동반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설명한 것도 없고요. 국책 사업으로 시작된 포항 지열발전소. 해외에서 지진을 일으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직후 개발 관련 업체와 기술진이 어떻게 그리고 왜 포항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정부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보면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을 위해서 지하에 주입한 높은 압력의 물이 주변 단층에 영향을 줘서 촉발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의 압력이 얼마나 높기에 지진까지 촉발시킨 건지 내부를 살펴봤더니 강철로 된 관에 구멍을 뚫을 만한 압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압력에 물을 주입한 건지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발전용 증기를 만들기 위해 땅속에 물을 넣는 지열정 내부를 정부 조사단이 살펴봤습니다. 음파를 쏴 재구성한 영상인데 관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균열이 발견됩니다. 지하 1,500m를 지난 곳에선 지름이 8cm나 되는 큰 구멍도 확인됐습니다. 땅속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강철로 만든 관이 손상될 정도로 강한 압력이 있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물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압력을 이제 높여야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압력이 거기까지 이제 높아진 걸로 생각합니다. 지열발전소의 시추를 담당한 중국 기업의 현장 기록입니다. 2016년 2월 90메가파스칼 가까운 압력으로 물을 주입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압력에 물 무게까지 더하면 지열정 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은 코끼리 3,000마리 무게와 맞먹습니다. 파이프의 가장 지상에 가까운 쪽에서의 물의 압력이 89메가파스칼이면 한 890 기압쯤 되고요. 그게 저 4km쯤 가면 이제 1100기압이 넘어가는 거죠. 통상 지열발전 때 사용되는 수압은 20메가파스칼 정도, 4배 이상 높은 압력으로 물을 주입한 겁니다. 취재진은 사업을 총괄했던 넥스지오 측에 강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서 봤다는 언론사 사주 일가 방 씨들과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방 씨를 봤고 방 씨성을 가진 2명을 직접 술자리에서 봤고 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역시 술자리에서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한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장자연 문건 속 리스트. 문건을 직접 본 사람 가운데 유일한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호 씨는 이 문건 속 이름을 최근 진상조사단에 진술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수사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제 입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미 알려진 인물들 외에 윤 씨 진술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윤 씨는 장자연 씨 문건에서 봤다는 성의 같은 언론사 사주 일가 3명의 이름을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이 장 씨와 만난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한 방 씨 일가는 지금까지 방용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 2명. 그런데 또 다른 방 씨들에 대한 진술이 나온 겁니다. 윤 씨는 방 씨들 가운데 2명은 술자리에서도 직접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윤 씨는 조사단에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이 국회의원을 직접 술자리에서 봤는데 당시 국회의원 배지로 보이는 것을 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은 단순히 문건에 적힌 게 아니라 윤 씨가 접대 자리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사단은 이 인물들이 장 씨와 접촉했던 증거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우입니다. 고 장자연 씨는 자필 문건에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썼습니다. 장 씨가 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계와 금융계, 재벌 일가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이 밝혀야 할 의혹과 과제를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의혹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소속사 대표가 장 씨에게 접대를 강요했다는 부분입니다. 조사단은 장 씨가 연예계는 물론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계, 그리고 금융계와 재벌 일가에까지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 씨가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했고 만난 적도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접대 대상자들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당시 검경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조사단은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와 장 씨와의 통화 내역이 있었고 이 통화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장 씨의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불러 외압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또 2008년 가을 장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지만 권 전 장관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권 전 장관이 2009년 수사 당시 서울 고검장으로 검찰 내 2인 자격인 고위 간부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 전 장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 씨를 모르고 술자리에 동석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남은 2달 동안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잠적 중인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와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직접 조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클럽 버닝썬 파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가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200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진술이 단속 경찰관에게서 나왔습니다. 과거 일이지만 경찰은 최근 금품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방금 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최종훈 씨. 경찰에 소환됐을 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최 씨가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만 단속 경찰관은 금품을 받지 않았고 최 씨를 규정대로 입건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최 씨를 금품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성매매 알선과 마약 유통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리 씨에게 추가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승리가 투자한 서울 강남 클럽바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유흥주점은 매출의 10%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승리 측은 이 같은 영업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가수 정준영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성관계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 씨에게
법원은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삼성가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경찰과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의 진료 기록과 프로포폴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측은 이부진 사장의 투약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동 패션거리의 한 건물 3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병원입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이곳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해가며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 등의 서류 제출 요구를 병원 측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취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는 어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이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한 달에 2번 이상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처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박스 이상 나왔으니까 한 박스에 10개 들어가거든요. 200ml 가까이. 이 간호조무사는 또 병원 원장이 이부진 사장에 대한 진료 기록과 투약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신라 측은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3년 전 이 사장이 화상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면서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병원 측이 계속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여수와 순천의 민간인 438명.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군과 경찰에 체포돼 살해된 공식 피해자 숫자입니다.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불법 체포돼 살해됐거나 당시 재판 판결문에 범죄 증명도 되지 않은 채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사건의 피해 유족 3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여순 사건 71년 만에 진실 규명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먼저 정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자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을 언도받고 숨진 장모 씨 등 3명의 유족들이 이듬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군과 경찰이 불법으로 이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증거와 수사 서류는커녕 사형을 내린 판결문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벌어진 지 71년 만에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재심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비록 당시의 판결문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명령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판결이 실제로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고 재심 결정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관할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 여순 사건 피해자는 438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인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유족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사령부 판결문입니다. 당시 철도 공무원이던 장환봉 씨는 봉기군을 도왔다는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제목이 무엇이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불법적인 것이고 이렇게 희생된 여순 사건 피해자는 대략 10,000명이 넘습니다. 주로 여수 순천 일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좌익몰이에 희생된 참혹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은 그동안 군사반란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는 낙인 속에 묻혀져 왔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을 얘기하면 너는 빨갱이다. 그 빨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유족들은 이번 재심 결정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선친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쌍둥이로 불리는 여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심 개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이 감정가의 절반 정도인 51억 원에 결국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전 씨 부부가 안 나가면 소송을 걸어야 하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왜 샀는지 궁금증이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씨 집의 낙찰 금액은 51억 3,700만 원. 5번이나 유찰되면서 가격이 10%씩 깎인 탓에 결국 처음 감정가의 반값에 팔렸습니다. 소유권이 이순자 씨 등 3명에게 있어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낙찰자는 공매에 참가하면서 금액의 10%를 이미 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종 낙찰 결정이 나면 남은 돈을 내고 집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 돈은 캠코가 검찰에 넘겨 국고로 환수됩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달 공매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월요일까지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전 씨 부부를 집에서 내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끝에 이기더라도 전 씨를 내보내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일반 절차인 명도소송을 통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간다라고 하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순자 씨는 또 추징금을 내야 할 전 씨가 아닌 자신이 집 소유자라며 공매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지명 공매 절차가 무효가 되고 전 씨는 연희동 집에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낸 소송은 아직 첫 변론 기일도 열지 않아 판결까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5.18 망언 의원 3명의 징계안 등을 논의할 국회 윤리특위가 갑자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민주당이 추천한 신임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 출신이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망언 의원 3명과 손혜원 의원 등 18건의 의원 징계안에 대해 1차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다음 달 9일이 자문 의견을 내기로 한 시한입니다. 그런데 18일 사실상 첫 회의부터 사달이 났습니다. 새 자문위원장을 누가 맡냐를 두고 여야 추천위원들이 격돌한 겁니다. 통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인데 한국당 추천 홍성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달 초 더 연장자인 장운열 위원을 위촉하면서 결국 장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한국당 추천위원들은 꼼수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징계안은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신임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당 추천위원들은 공정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사의도 밝혔습니다.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5.18 유공자시라면 아마도 좀 재척 사유가 되겠죠? 그럼 재척 사유가 된다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민주당과 평화당 등도 꼼수라고 맞섰습니다. 사퇴한다면 5.18 망언 3인방에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위가 파행되면 징계 절차도 연쇄적으로 미뤄집니다. 자문위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윤리특위의 징계 역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카풀 합의를 한 게 2주가 넘었는데 이 합의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택시의 월급제 시행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관련 법안 개정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역 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한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 카풀 합의 핵심 내용입니다. 산악금제를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도 했는데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였습니다. 법인택시 박복규 회장님 쪽에서도 굉장히 전폭적인 양보를 했고 어렵게 마련한 안입니다. 그런데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에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급제 시행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면허 취소와 고용 감소로 택시산업이 붕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5년 이상 월급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택시라든지 IT 기술을 접목해서 업 자체의 파일을 키우고 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마 월급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업의 파이가 커졌으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제를 도입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습니다. 법인 택시 노동자 10만여 명의 월급을 25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연간 약 3조 원, 이 중 일부만 지원해도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27일 월급제 등 택시 카풀 합의 법안을 심의합니다. 합의 당사자이던 택시업계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야당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3월 국회 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기구에서 내린 결정은 곧바로 정부의 결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과 정파, 국경이 없다면서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만들어 팔면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독성 실험도 하지 않고 애경산업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환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첨가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분이 있는 향들이 있어서 독성은 당연히 없지만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수분하고 잘 섞이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서 거기에 다시 독성이 추가되지 않는 계면활성제를 넣었는데 그게 유화제입니다. 기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에 향을 내는 물질과 계면활성제를 첨가해 새로운 원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물질을 첨가해 만든 새로운 원료여서 독성 실험을 거치는 게 원칙. 하지만 실험 없이 그대로 애경산업에 납품됐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첨가된다고 한다면 노출됐을 때, 예를 들면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체에 줄 수 있는 유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했어야 됐다고 보여집니다. 애경산업은 이런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메이트라는 살균제를 2011년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모두 160만 개를 시중에 팔았습니다. 애경산업 측은 출시를 전후해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구체적인 성분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대신 SK케미칼 측으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모두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 측은 이에 대해 기존 제품에 향이 추가됐을 뿐 주요 성분에 변동이 없었고 애경 측에 위험 요약 문서 등을 제공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SK케미칼 김철 대표를 불러 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원료를 공급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있어 논란입니다. 교학사는 책을 낸 지 7개월 동안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험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장면의 한 출연자 얼굴을 노 전 대통령의 얼굴로 바꿔 합성한 사진입니다. 책이 출판된 건 지난해 8월. 교학사는 지난 7개월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급하게 출판하던 과정에서 나온 편집자와 검수자의 실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괜찮은 사진이라고 생각된 거를 인터넷에 아무거나 썼는데 그게 검수를 못한 게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책임이죠. 파문이 커지자 교학사는 책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의 책도 모두 걷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무현 재단 측에는 전화로 사과했고 나중에 직접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물론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는 분들이 적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일 텐데요. 하지만 그 반대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 역시 많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고통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홍진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 전 결혼 직후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40이 가까운 나이. 박모 씨 부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애기들 볼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신랑이랑 같이 가다가 애기들 보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마음 아프고. 난임 진단을 받고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7차례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만약에 병원을 다녀야 되는 눈치가 보이고 수시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의 평균 성공률은 30% 남짓.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시도해야 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은 물론 시술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나타예요. 태명이요. 이유가 이제 소나타 한 대까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아파트 한 채 정도의 비용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인공수정에는 보통 70만 원, 시험관에는 최고 500만 원이 듭니다. 포장 나왔어요. 3년 전 40 넘어 결혼한 임모 씨 부부는 요즘 눈 돌릴 틈 없이 식당 일에 매진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임신을 시도하려면 서둘러 비용을 모아야만 합니다. 만 45살이 넘은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원이 되는 거에서 그냥 같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때 되게 속상했죠.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평범한 삶인 엄마와 아빠, 난임 부부에게는 절박한 소망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애가 다 있는데 난 없을까? 난 이렇게 해도 왜 안 되는 거지?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런 난임 부부들 얼마나 될까요?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만 따져도 해마다 21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시술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해서 난임 환자는 시술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공수정 3번, 시험관 시술 7번, 모두 10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늘렸다지만 정작 난임 부부들은 여전히 정책의 빈 구석을 지적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정된 배아를 바로 자궁에 착상시키는 신선 배아 이식과 남은 배아를 얼렸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냉동 배아 이식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 시술을 각각 4번과 3번 지원합니다. 40살 김모 씨는 그중 신선 배아 이식 4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지원이 남은 건 냉동 배아 이식뿐. 하지만 워낙 배란이 적은 김 씨는 냉동 배아 이식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수정 3번이든 냉동 3번이든 못 쓰고 있으니 이거라도 신선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그냥 답변은 넣은 거예요. 안 된다.
결국 김 씨는 남은 지원을 포기하고 모두 자기 돈을 들여 신선배아 이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신은커녕 수정조차 안 되어도 일단 시도만 하면 지원했다고 치는 것도 난임 환자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수정이 안 돼서 이식까지 못 감에도 불구하고 횟수는 차감이 된다. 그 횟수 차감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큰 거예요. 자궁 안에 이식된 배아가 잘 착상하게 돕는 호르몬 주사도 난임 시술 여성의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두 달간 거의 매일 맞아야 하는데 웬만한 병의원에선 부작용을 우려해 외면합니다. 다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그 제 시간에 못 맞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객바닥에서 많이 불렀답니다.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게 해달라는 난임 환자들의 요구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부부에게만 시술 지원을 하는 것도 동거부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느는 사회 변화를 거스르는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IMF가 이미 우리 정부의 추경 편성을 권고했고 정부와 여당도 이를 검토 중입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수출에 기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글로벌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게 걱정스러운데요. 나홀로 호황이던 미국마저 상황이 심상치 않은가 봅니다. 금리 올리고 시중돈 걷어들이는 것 그만하겠답니다. 보도에 뉴욕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올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회의를 열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며 밝힌 내용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석 달 만에 정책을 바꾼 겁니다. 지난 2015년 12월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이 3년 만에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연준은 또 보유한 채권을 팔아 시중의 돈을 걷어들이는 보유자산 축소도 9월 말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돈도 걷어들이는 양대 긴축 정책을 모두 접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지만 가계 지출과 기업의 투자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연준은 평가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특히 미국 밖의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미국 경제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rowth has slowed in some foreign economies, notably in Europe and China. While the U.S. economy showed little evidence of slowdown. 다음 주부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되지만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도 부담입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removing them. We're talking about leaving them, and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끝내고 경기 부양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미국마저도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뒤 화면 보시면 오늘은 검은 머리 외신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발언, 이게 외신인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니까 그때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기사를 쓴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매국적인 표현이다, 검은 머리 외신 기자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표현으로 인한 논란은 조금 지난 얘기 아닌가요? 사과도 했던 것 같고. 네, 사실 그렇긴 합니다. 이제 비판이 커지니까 이해식 대변인이 논평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당 논평에서 기자 실명이 사라졌고요. 매국에 가까운 내용 또는 검은 머리 외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삭제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해를 불렀다면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을 한 거는 씀이라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아직 이런 표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소개를. 예, 뭔가 사과의 표현도 조금 모호하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 채널, 유튜브 채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네, 이 방송에는 이해식, 홍익표 두 대변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직접 보겠습니다. 보통 검은 머리 외신, 검은 머리 기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교를 대학교까지는 우리 한국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대학교도 한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검은 머리 외신 기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 협회 같은 이제 외신 기자들이 그럼 외신은 반드시 외국인이 써야 되는 거냐 이런 편견이다 이런 비판을 얻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인종차별적인 혐오 표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그 블룸버그 기사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기사도 언급이 되거든요. 이 방송에 뉴욕타임스가 등장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왜 나오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뒤에 보시면 지난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에이전트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대리인이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도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 이후에 황교안 대표도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도 대변 그 에이전트라는 표현까지 했었다라고 하니까 바로 민주당이 받아서 또 검은머리 외신 기자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예, 뭐 언론이나 기사에 대해서 비평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평도 수정을 했는데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해식 대변인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하고 있었다. 논평을 수정했으니까 방송도 수정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는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정된 논평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기사나 논평도 얼마든지 논평이 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도를 넘은 표현이 계속되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사흘 전에 발생한 지대공 유도탄 천궁 오발 사고는 정비사들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공군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정비사들이 작전용 케이블을 유도탄에 연결한 채로 점검을 하다 유도탄이 발사돼 자동 폭발 시스템에 따라 3.5초 만에 공중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원형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돌을 쌓아 올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구조 안정성 검증 후 적절히 조치하라고 문화재청에 통보했고 문화재청은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 체대에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로 그의 모스크바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 관료가 본국에 돌아가서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료, 이런 난동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양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일본인이 공항 탑승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공사 직원에게 물건을 던집니다. 직원에게 발길질과 주먹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일본인은 다름 아닌 일본 후생노동성 다케다 고스케 과장입니다. 술 냄새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탑승을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겁니다. 다케다 씨는 결국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뒤 풀려난 다케다 씨. 그런데 일본에 돌아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자신의 SNS에는 신문 사태, 웃음이라고 적으며 이번 사건을 조롱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을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많이 취해 있었어요. 여기 와서도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다케다 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틀 전인 17일에도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다 공항 경찰에 제지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에 술 취한 상태로 아이를 면세점에 입점을 하셔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한테 계속 악수하고 다니셔서 집에 있는 아이를 내보내셨어요. 일본 후생노동성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다케다 씨를 직위에서 해제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 보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